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오늘은 워렌 버핏도 바로 읽는다는 하워드 막스의 메모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뉴욕퓨전의 이은수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하워드 막스의 메모를 읽는다는 워렌 버핏의 이야기. 네. 뭔가 주술이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 네. 네. 이제 워렌 버핏도 네. 자답게도 이건 읽는다. 아무리 바빠도 읽는다는 하워드 막스의 메모. 만사를 제치고 있는다. 그렇죠. 그쵸?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부터 파악을 해야지 이 메모장도 어떻게 적용을 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로는 그동안의 시장이 어땠는지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지난주 시황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지난주 하이라이트는 뭐 비트코인 ETF도 있었습니다만, 근데 뭐 최고는 CPI였죠. 이게 갑자기 쇼크가 떠가지고, 근데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컨센을 너무 좀 긍정적으로 잡은 것도 있긴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럼 왜 이렇게 쇼크가 떴느냐 대표적인 요 그래프를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근원 CPI의 이제 항목별로 이 상승분에 얼마나 차지했는지를 나타낸 그래프거든요. 요 그래프가 보시면은 이제 서비스가 제일 크게 차지했습니다. 노란색이 서비스인데 오히려 에너지는 떨어졌는데 서비스가 이 상승분의 큰 부분을 차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 우려되는 부분이 이 파월이 본다는 슈퍼코어 CPI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근원 CPI에서 이제 특히 이제 주거비를 집중으로 해서 보는 CPI인데 근데 슈퍼코어 주거비가 또 올랐어요. 전월비로 그러니까 전 12월 대비해서는 0.5% 오르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6.2%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거비가 식는다. 선행지표로 보면은 주거비 떨어진다 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기미를 안 보이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조금 우려가 될 만한 부분이었고요. 근데 뭐 당일 뭐 발표할 때 지수가 뭐 요동치긴 했습니다만, 근데 뭐 나스닥 괜찮았거든요. 결국에 뭐 그렇게 크게 하락 안 했습니다만 그 이유가 이제 뭐 시장은 이 정도로 쇼크 뜨긴 했는데 이 정도로는 뭐 이 연준의 정책 크게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CPI를 좀 장기 시계열로 보면은 이렇게 길게 보면 되는데 길게 보면은 CPI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근원 CPI가 뭐 예측치 못 맞췄다 뿐이지 지금 가장 낮은 CPI로 기록이 됐고 그래서 시장도 그렇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이 CPI가 나왔을 때 금리 인하 확률이 오히려 유지가 됐어요. 3월에 똑같이 65% 확률로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시장이 봤고 그리고 금요일에 생산자 물가 발표가 있었죠. 근데 그게 쇼크가 떴습니다. 뜨자마자 바로 3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65%에서 76%로 거의 10% 이상 이제는 거의 뭐 75대 뭐 한 25 정도로 25도 아니죠. 8대입니다. 이 4%는 50bp를 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8대 2 정도로 이제 시장은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CPI 쇼크라고 하기에는 시장이 생각보다 충격을 크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하루 쉬어가죠. 마틴 루터킹의 휴장 날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있을 수만은 없죠. 내일 있을 이벤트들이랑 확인해볼 이슈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것들이 이번 있을까요? 주에도 이벤트가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경제 지표는 소매 판매 발표가 있어요. 근데 소매 판매가 이제 12월 지표니까 거의 이제 연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냐. 아무래도 올해 이제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가 중요하다 보니까 과연 연말에 소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소비가 흥하는 시즌에 그걸 한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앞으로 경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또 금리 어떻게 결정하는 거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이제 FMC에 참여하는 위원이 그러니까 금리 결정에 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들이 3명이 발언을 하는데 근데 전 이게 너무 신기했던 게 FOMC 이제 연설을 앞두고 있는 모두가 매파더라고요, 공교롭게. 보우먼, 보스틱, 윌리엄스 3명이 총재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셋 다 매파거든요. 네. 공교롭게. 근데 결국에 지금 3월에 거의 8대 2로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 연준의 매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연준의 3월에 FOMC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특히 이 새 연준 위원들 모두 매파적인 만큼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이 이번에는 좀 다른 언어들을 선택을 해줄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저희가 어떤 이야기들을 할지 설명을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설명 들어갈 분은 바로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하워드 막스입니다. 워렌 버핏도 만사를 다 제치고 보는 이 메모장인데 하워드 막스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길래 워렌 버핏 또한 만사를 다 제치고 이 메모장을 보는 건가요? 세계에서 주식을 가장 잘하는 사람도 만사를 제치고 읽는다는 메모가 뭐길래 그 메모를 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래서 궁금하실 텐데 우선 이제 뭐 워낙 유명한 분이긴 합니다만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은 46년생 프로필이 나가고 있는데요. 77세고 이제 옥트리 캐피탈이라는 운용사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옥트리는 이게 이 주식을 주로 운용하는 운용사가 아니라 부실 채권을 위주로 하는 채권 전문대 운용사고요. 뭐 운용 자산이 어마어마하죠. 운용 자금이 225조 원을 운용을 하고 있고 본인 자산도 약 3조 원에 달하는 이분이 업력이 또 55년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구루라고 할 수 있죠. 어마어마한 성공과 어마어마한 업력. 그리고 메모왕이라고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 메모가 워낙 뭐 유명합니다. 워렌 버핏도 굉장히 좋아하고 읽을 정도로. 그리고 밑에 이제 빅롱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 마이클 버리 하면은 빅숏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금융위기 때 숏배팅을 해서 크게 번. 이분은 반대로 롱배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이제 위기가 올 것 같다라고 해서 숏배팅을 한 게 아니라 현금을 모아놨다가 이제 바닥이 됐다. 이때 사야 된다라고 해서 롱배팅을 해서 또 크게 수익을 본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전 하워드 막스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이 상점벽해 메모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그 관련된 상점벽해와 관련된 사이클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그 말씀하셨듯이 하워드 막스가 22년 12월에 Sea-Change라는 한마디로 상점벽해로 한국에선 번역이 되는데 이 메모가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하워드 막스도 이 연장선상에서 오늘 메모는 제목이 Easy Money인데 쉬운 돈인데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쓴 메모입니다. 그래서 Sea-Change가 과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알아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 한마디로 Sea-Change가 상점벽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변했다는 건데 이 그래프 보시면 이제 미국 기준금리 추입니다. 기준금리 보시면은 81년부터 긴 이 추세를 보면은 40년 동안 그냥 계속 하락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뭐 금리가 내리면 주식이 좋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금리가 하워드 막스가 볼 때는 삶의 난이도를 결정한다는 거죠. 투자뿐만 아니라 뭐 사업도 결정하고 우리가 소비가 어떻게 할지 뭐 우리가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이런 모든 삶과 연관된 부분에 금리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금리가 삶의 난이도를 결정을 하는데 근데 보시면은 이제 40년 동안 금리가 계속 낮았잖아요. 뭐 중간중간 튄 적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40년 동안 길게 봤을 때는 삶의 난이도가 점점 낮아졌다는 거죠. 80년도보다는 90년도가 좀 더 이 난이도가 쉽고 90년도보다는 2000년도가 좀 더 쉽고 그러다가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제로금리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때 이제 뭐 삶의 난이도가 하워드 막스가 볼 때는 거의 뭐 초심자 모드로 내려갔다. 그래서 가장 쉬운 난이도였고 근데 이제 이 인플레이션 이후로 금리를 최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22년부터. 이게 하워드 막스가 볼 때는 Sea-Change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는 금리 트렌드가 40년 동안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가는 트렌드로 장기 추세가 바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의 난이도가 다시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하워드 막스가 볼 때는 이제는 뭐 투자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 사업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이런 삶의 난이도가 다시 올라가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게 Sea-Change의 메모였고 오늘 메모니까 연장선상에서 이제 하워드 막스가 이 사이클 이론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클 어쨌든 반복되는 패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하워드 막스가 볼 때는 이제 과열되는 구간이 있고 관행되는 구간이 있는데 이제 과열되는 구간이 이 우리가 40년 동안 살아왔던 이제 저금리 시대 그 구간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저금리 시대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고 그 과열된 구간의 특징을 알아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알아보자라는 게 오늘 메모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지금
저금리 시대와 고금리 시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금리 시대와 고금리 시대 각각의 특징들을 파악을 해보면서 그 안에서 거기에 맞는 투자 방법들을 적용시켜 봐야 된다라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2024년에는 어떤 특징들을 갖는 시장들이 올 거고 그 안에서는 어떤 투자 방식들을 택해야 된다라고 하워드 막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네, 하워드막스는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앞서서 그래서 저금리 시대에 대한 특징을 굉장히 길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게 뭐 요번 메모의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차지를 했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이 저금리 특징 첫 번째가 경제 호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금리 내리면은 기업은 뭐 비용이 감소하죠. 이자내는 거 감소하고 소비자는 소비 여력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자면은 자동차 구매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자동차를 뭐 일시불로도 사지만 대부분은 뭐 할부나 리스로 사잖아요. 그럼 금리가 높고 낮을 때 소비자가 접근하는 접근성이 완전히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금리 높을 때 뭐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신차 구매 금리가 거의 한 뭐 10% 가까이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차 사고 싶지 않죠. 근데 금리 0%면 차 사고 싶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이 금리가 내려가면은 자동차 구매 활발해지고 그럼 자동차 기업들 좋지 않겠습니까? 그쵸.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좋고 이런 식으로 경기 호황이 오는데 근데 이게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기 호황이 오면은 경기가 과열되지 않습니까? 그럼 물가가 치솟고 그러면은 이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 또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이렇게 금리가 이제 온탕 냉탕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금리로 경기 부양했다 내렸다 이러면 그럼 이제 중립금리라는 게 실종이 된다.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디플레이션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이 잠재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금리. 그러니까 물가를 자극 안 하고 성장을 하는 걸 중립금리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실종이 된다는 거죠. 물가가 이렇게 너를 뛰다 보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기회 비용이 감소한다. 그 예전에 레이 달리오가 캐시 스트레시라는 얘기를 해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현금이 쓰레기다. 네. 그 이유는 이제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 단기 금리잖아요. 현금 금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행에 돈 넣어봤자 이자 뭐 0%인데 내가 왜 은행에 돈 넣어? 그 이 돈으로 딴 투자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기회비용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금리가 5%고 통장에 10억이 있는데 10억으로 내가 부동산 살려고 한다. 네. 그러면은 내가 통장에 있는 10억 빼면은 금리 5%면은 1년에 5천만 원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 손해를 깔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소비를 하거나 투자를 할 때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금리가 0%면 손해 보는 게 없으니까 기회비용이 적어서 이제 리스크 테이킹을 막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네 번째 특징이랑도 연관이 되는데 이제 이 무위험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뭐 그냥 이 리스크 테이킹 막 하고 주식하고 코인하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금리가 내려가면은 성장주가 뛰게 된다. 왜냐면은 이 금리가 내려갈 때 대표적인 현상이 비유동적이고 만기가 긴 자산이 선호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동적이고 만기가 길다라는 거는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만기가 길다는 거는 수익을 볼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고 수익을 볼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내가 그걸 현금화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비유동적인 건데 그렇죠. 근데 성장주를 생각해 보시면은 성장주는 우리가 지금은 얘가 돈을 뭐 그렇게 잘 버는 건 아니고 그래도 미래에 엄청 잘 될 거야. 미래에 꿈이 있는 애들이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는 거는 그 불확실한 미래에 베팅을 하는 거니까 리스크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기회비용이 낮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리스크 테이킹 막 한다는 거죠. 저금리 때는. 그래서 저금리의 대표적인 이 활동이 이 현상이 성장주가 뜨는 거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사업도 쉬워진다. 그러니까 투자만 쉬워지는 게 아니라 사업도 쉬워진다. 왜냐면 대출 막 그냥 막 받으니까 은행들이 뭐 내가 딜을 따내려고 대출을 막 앞다퉈서 막 해주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최악의 대출은 최고의 시기에 행해진다. 그러니까 경기가 호황일 때는 너도 나도 대출 받고 다 해주려 그러니까 이 듀 딜리전스라고 하죠.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얘네가 정말 부채를 갚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실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내가 이 딜을 놓치면 안 되니까 이거를 잡기 위해서 과열된 경쟁을 펼치다 보니까 이 시기에 안 좋은 대출이 행해지고 그리고 그 또 하나의 특징은 레버리지의 사용이 굉장히 장려가 된다. 그러니까 QQQQ 살고 TQQQ 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면 이제 허드 막사 굉장히 재밌는 비유를 하더라고요. 어떤 레버리지는 비유죠? 케찹이다. 케찹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어렸을 때 그 한마디로 금쪽이 이 편식이 굉장히 심했대요. 강호도 네. 금쪽이였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 근데 내가 싫어하는 음식도 케찹이 있으면은 먹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투자 대상이 막 뭐 리스크도 있고 수익률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뭐 레버리지 3배에서 수익률 3배 뻥튀기면은 수익률 3배짜리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본질은 상당히 허접한 주식이나 채권이고 그런 것처럼 레버리지가 끼면은 굉장히 투자가 좋아지기 때문에 근데 금리가 0%니까 레버리지 끼는데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레버리지 낀다. 근데 이거의 후과는 이제 허드막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평균 수심 150cm를 건너다가 익사한 180cm짜리 사람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리스크라는 거는 이 이상 구간에서 터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평균 수심이 150이라고 해도 수심이 3m인 구간이 있으면은 180cm인 사람도 이제 빠져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이 구간을 대비하는 건데 레버리지 끼고 있으면은 그런 특이한 날이 왔을 때 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고 일곱 번째는 만기의 불일치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현재 이 경제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이게 만기라는 게 이제 우리가 만기가 긴 자산을 선호하잖아요. 근데 이 거기 투자하는 돈은 어떤 돈이냐? 단기로 빌려오는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단기로 대출을 빌려서 투자하고 그럼 만기가 되잖아요, 대출이. 그러면 연장하거나 대출 갈아타서 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만기를 늘리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게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대출 연당 안 되면 이제 망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지금 한국의 부동산 PF 사태가 이런 현상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저금리 때 대출 땡겨서 그렇죠. PF 했다가 지금 금리 올라가니까 그 대출 연장 안 되고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여덟 번째는 이제 저금리의 착각인데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지금 상황을 토대로 이제 미래를 생각하잖아요. 아, 지금이랑 좀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갈 거야. 마찬가지로 저금리 때도 금리가 뭐 앞으로 계속 낮겠지. 올라가도 많이 안 올라가겠지. 이러다가 사고가 터진 게 실리콘밸리 은행이었죠. 실리콘밸리 은행이 금리 오르는데 했지 안 했다가 은행이 하나가 망했죠. 그리고 이제 빈부격차 극대화하는 것도 저금리의 특징이고 그리고 열 번째는 이런 앞에 본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쌓여서 이제 터진다. 그리고 그거 터지게 되면은 그걸 구조할 때 또 구조금융하는 또 돈이 들어가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우드막스는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나온 저금리 시대 특징이고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되냐? 앞으로는 금리가 시장은 지금 내려갈 거로 생각하잖아요.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건가요? 아, 그리고 여태껏 하워드 막스가 말한 저금리 시대의 특징 10가지가 있었는데 이건 역사적인 특징들이었고 앞으로 2024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 시대가 다가올 텐데 고금리 시대는 그러면은 10가지 특징들이 아닌 다른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워드 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높게 고착화된 이유를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탈세계화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세계 경제 개방 정도를 나타낸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GDP 대비해서 무역 규모가 얼마나 되나. 근데 지금 2017년 이후로 개방 정도가 낮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로 금리가 가능했던 거는 이 물가가 낮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근데 물가가 낮은 거는 이제 디플레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뭐 이런 데서 물건 싸게 생산해주고 인건비 싸게 먹히니까 해준 건데 이제 탈세계화 되게 되면은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 뭐 물건 외주 못 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레 인건비 올라가고 물건 가격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당연히 상향으로 고정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연준이 태도가 바뀌었다. 어떻게 바뀐 거죠? 그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이번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연준이 금리를 내려서 실업률을 낮추고 경기를 부양하는 게 목적이었다면은 이제 배운 거죠. 40년 만에. 아, 인플레가 이렇게 다시 올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목표 물가를 2% 정도로 내리고 앞서 중립금리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고 디플레도 불러오지 않으면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금리. 근데 그거는 이제 이 FOMC 하면 항상 점도표 나오잖아요. 점도표 보면 맨 오른쪽에 이제 longer run이라는 이 파트가 있거든요. 장기로 연준이 보는 금리. 이게 장기로 보는 연준이 보는 금리를 보통은 이제 중립금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2.5%입니다. 12월에 연준이 본 중립금리가. 그러니까 시장은 물가 2%까지 잡고 금리 내려갈 거라고 하는데 연준은 2.5%가 마지노선이고 그 이하로 내릴 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침체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침체 온다 하는데 침체가 왔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안정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확 내려서 뭐 0%나 1%면은 침체 딱 오면은 금리 더 이상 내릴 수가 없잖아요. 0%면은.
그러니까 침체가 오니까 침체 올 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안정거리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그렇게 쉽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금리 특징들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워드 막스가 느끼기에는 올해는 4가지 특징, 이 고금리의 4가지 특징이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럼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건가요? 네, 우선 하워드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시장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시장에 뭐 올해 시장도 아니죠. 작년부터 이제 이 상승을 이끌어온 게 소프트 랜딩 아니겠습니까? 경기가 이제 이 둔화가 되는데 안 좋은 침체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물가도 뭐 나쁘진 않을 거야. 물가도 연준이 금리 내릴 정도까지 내려갈 거야. 그런 건데 하워드박스는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유는 첫 번째는 시장과 연준의 생각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뭐 패드워치 보면은 뭐 금리를 한 올해 6번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연준 전도폭 보면 3번 인하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앞서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시장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맞을 거 아니에요. 네. 하나는 틀리고. 근데 만약에 시장이 틀리면은 크게 틀리는 거겠죠. 그러면 크게 틀리면 크게 넘어진다라는 게 이제 불안 요소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에 지금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데 금리 예측 작년부터 다 틀렸다. 마지막 금리 아지형 인상이다. 마지막 인상이다. 다 틀렸고 인하한다 다 틀렸고 그 요번에도 금리 인하에 기대고 있는데 이것도 틀릴 가능성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 랜딩이 본인이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골디락스랑 다를 바가 없다. 물가도 딱 좋아. 성장도 딱 좋아. 그런 상황인데 허드막스가 이제 업력이 55년이 됐거든요. 근데 내가 55년 일하면서 골디락스를 본 적이 손에 꼽는다. 그렇죠. 어렵죠. 그리고 그건. 그게 발생해도 유지 기간이 길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디락스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거는 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올해 시장 뭐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이 과열도 아니고 관행도 아니고 자기가 봤을 때는 딱 뭐 한 미지근한 상태다. 그러니까 주식으로만 따지면 한 10% 정도 오버밸류에이션이긴 한데 이 정도 오버밸류에이션에서는 뭐 위로도 갈 수도 있고 아래로도 갈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올해 시장 오릅니다, 내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동전 던지기와 진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또 이 타짜의 유명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그러니까 방향성에 베팅하지 말고 오히려 바텀업으로 좀 접근을 해라. 어떤 주식이 좋을지, 채권 하우든지 막스는 또 채권을 하니까 어떤 회사채가 좋을지 이렇게 바텀업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시장의 방향성을 지금 예측하는 거는 상당히 좀 승률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하워드 막스 메모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쯤 되면 연구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하워드 막스 메모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네, 하워드 막스 메모가 나오면 항상 화제가 되거든요. 언론에 그쵸. 보도가 되고 이번에는 보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정말 이유는 한국 기사들이 별로 네. 없었어요. 앞서 봤듯이 저금리 시대에 대한 얘기가 막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들으면 지금 금리가 5%인데 저금리 시대 얘기를 왜 하는 거야라고 싶거든요. 근데 이 하워드막스는 그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워드막스가 사이클을 아까 얘기를 했는데 사이클이 이제 같은 운율이 반복된다는 거잖아요. 사이클이 이제 반복된다는 거는 우리가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니까 버블이 생겼다가 폭락을 하고 이런 건데 왜 그럼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할까? 왜냐면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특히 이 금융업계는 망각이 더 빠르다. 왜냐면 이제 주식은 미래를 보고 하는 거니까 과거 망각이 그만큼 더 빠르다는 거죠. 그렇게니까 우리 과거의 실수를 우리가 과거에 이런 실수했으니까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지라고 피드백해서 행동 교정되는 게 안 되다 보니까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금리 시대 어땠는지 과거를 완전히 학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워드막스가 보기에는 앞으로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으로 변할지 몰라도 주기적으로는 비효율성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1950년대 주식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는 뭐 데이터 다 손으로 기록하고 뭐 그랬잖아요. 뭐 그쵸. 계산기도 제대로 안 되고. 근데 지금은 뭐 AI가 다 뭐 알고리즘이 다 투자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다 컴퓨터가 해주죠. 다 하는 투자고. 그리고 뭐 시장 규모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요. 그만큼 시장이 발전하고 효율적으로 변했는데 근데 그 시장이 발전하는 1950년부터 거의 70년 동안
폭등과 폭락은 계속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제 인간이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그런 비효율성은 있다는 건데, 근데 이제 지금 하워드 박사 씨 체인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금리 끝났고 이제 금리 올라가는 시대야. 근데 사람들은 이 변화가 생겼을 때 한 번에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변화가 생기면 내가 틀렸다 바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인간은 자기 합리화를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반대되는 거 보면 아니야. 내가 믿는 게 맞아. 저금리 시대 계속 지속될 거야. 라고 하다가 내 믿음과 반대되는 증거가 점점 쌓여가게 되면 그때부터 태조를 점점 바꾼다.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는데 저금리 시대에 절어서 그 저금리 시대에 아까 봤던 투자법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시장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그런 실수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저금리 특징을 학습을 해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한테 기회가 있을 것이다. 왜냐면은 시장이 요렇게 예전처럼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 요렇게 될 텐데 요 스윙이 났을 때 수익을 얻는 거는 내가 패시브 투자하고 이렇게 좀 바이 앤 홀드 사서 그냥 가만히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알파를 위해서 트레이딩하고 마켓 타이밍 재고 어떤 종목을 고르고 이런 사람한테 앞으로 유리한 시대가 펼쳐질 거기 때문에 과거를 학습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고요. 실제로 하워드 박사의 메모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는데 이번에 했던 메모는 크게 주목이 되지 않았고요. 기사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병 함께 극복해 주신 분은 뉴로퓨전의 이은수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